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이선의 오디오북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32분입니다. 저는 어제 술 한잔하고 밤에 좀 공부를 하고 술을 한잔 할까 했는데 뭐 그냥 쉬었습니다. 게임했어요. 예, 그 핸드폰에 스트리트 파이터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신나게 하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야. 아이고 이놈 새끼 이거 정견이가 이거 말을 안 들어서 큰일입니다. 이거 오늘은 정견이 바람도 좀 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 그렇게 게임하고 놀다가 늦게 술 한잔하고 베란다에서 비 오는 거 그냥 멍하니 보다가 1시간 정도 비 오는 거를 감상하다가 좀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시 정도에 일어나서 영상을 좀 하고 씻고 머리도 싹 한번 밀고 수염도 깎고 깔끔하게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자, 이번 시간은 제3의 침팬지를 미디어북으로 할 텐데요. 또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을 안다는 것. 데이비드 블룩스 지음, 이경식 옮김, 웅진 지식 하우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작가네요. 이 저널리스트 작가들이 보통 이게 보면 글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재미가 있어요. 책은 이제 지금 책을 많이 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책 샀습니다. 중고책입니다. 네, 새 책이 아니고 싸게 샀어요. 싸게 샀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각설하고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침팬지. 이게 근데 확실히 이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대석학이 책이라 어떤 무게감, 신뢰감, 깊이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자, 2부 이상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동물. 2부에는 3, 4, 5, 6, 7장까지 있는데요. 제3장 인간의 성행동의 진화, 제4장 어떻게 섹스 상대를 찾아내는가, 제5장 혼의 정사의 과학, 제6장 자웅도태와 인종의 기원, 제7장 왜 늙어가고 죽는 것일까. 흥미로운 주제들이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 이 제3의 침팬지의 진도를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2부 이상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동물. 지금까지 현대인과 같은 신체 구조를 갖고 같은 행동 능력을 가진 인류가 나타나기까지의 우리 인류의 진화적 역사를 추적해 보았다. 그러나 그런 지식에서 바로 언어와
예술과 같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적 유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뼈와 도구라는 자료밖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뇌가 커지고 곧바로 선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이 언어와 예술의 발생에 있어서의 필요 조건이었음은 확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인체의 골격을 갖췄다고 해서 인간성도 갖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인류처럼 인간다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제2부의 주제다. 모든 생물은 생물학자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이프 사이클은 한 번 출산할 때 태어나는 새끼의 수, 만약 있다면 태어난 그 새끼를 보살피는 것, 성체 간의 사회적 관계, 수컷과 암컷이 짝을 선택하는 방법, 성관계의 빈도, 만약 있다면 폐경, 수명 등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도 동물의 기준에서 보면 사실은 아주 색다른 것이다. 앞에서 예로 든 여러 가지 특성들은 종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인류는 거의 모든 점에서 극단적이다. 알기 쉬운 예를 몇 가지 들자면 거의 모든 동물은 한 번에 한 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고 수컷이 어버이로서 자식을 돌보는 일은 거의 없으며 70년 이상 사는 동물도 거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예외적인 특성 중 몇몇은 유인원과 같은데 따라서 그런 특성들은 유인원 선조 때 이미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유인원도 보통 한 번에 한 마리밖에 낳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산다. 고양이, 개, 새, 금붕어 등 우리 생활과 가까운 그러나 개통상 먼 동물들은 이 두 가지의 성질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외의 점에서는 우리와 유인원은 완전히 다르다. 뚜렷한 차이 중 하나는 사람은 젖을 떼고 나서도 음식물 전부를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유인원은 젖을 떼면 스스로 먹이를 찾는다. 또 사람은 모친만이 아니라 부친도 자녀의 양육에 꽤 깊이 관여하지만 유인원은 어미만이 새끼를 돌본다. 그리고 인간은 갈매기처럼 명목상으로는 일부 일처제를 이루는 조밀한 번식 집단 속에서 살지만 그 중에는 혼외 정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유인원 등 대부분의 포유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혼외 정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유인원들은 아주 난교를 하죠. 이러한 모든 특징들은 커진 두개골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생존과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우리는 도구에 의존한 정교한 방법으로 음식을 얻기 때문에 사람은 젖을 떼고도 혼자서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다. 사람은 태어난 후 한동안은 음식을 먹여주고 교육을 시키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유인원 어미의 경우에 비춰보면 훨씬 큰 투자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가 살아남아 성장하기를 바라는 남자는 아내를 도와야 한다. 오랑우탄의 아비처럼 단지 정자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는다. 더욱 사소한 점에서도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은 야생의 유인원과 다르다. 대부분의 인간은 야생의 유인원보다 오래 산다. 수렵체진민의 부족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험을 축적한 노인이 몇 명 있게 마련이다. 남성의 정소, 가로 열고 고환은
고릴라의 것보다는 훨씬 크지만 침팬지의 것보다는 작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인간의 경우 여성에게는 반드시 폐경기가 온다. 포유류 가운데 인간과 가장 비슷한 것은 쥐같이 생긴 오스트레일리아의 몇몇 유대류 가로 열고 캥거루목인데 그들의 폐경기는 암컷이 아닌 수컷에 있다. 인간의 수명, 정소의 크기, 폐경기의 유무는 모두 우리가 인간답게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다. 인간 라이프 사이클의 다른 특징들 역시 정소의 크기 같은 차이 이상으로 유인원과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잔재하는 진기한 특징들이 어떤 기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성생활은 공공연하게 여성이 임신 가능한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사적으로 또 즐기기 위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유인원의 암컷은 자신이 현재 배란기라는 것을 선언하지만 인간의 여성은 배란기가 언제인지 자신도 모르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부장난 하다가 덜컥 임신해버리고 그런 거겠죠. 젊은 애들이 아니 어린 애들이라고 뭐 비판하자는 건 아닙니다. 좀 비판하자는 거라기보다는 좀 더 조심하거나 아니면 뭔가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조심하거나. 그래서 요즘에는 성교육 같은 거, 뭐 피임하는 법 이런 거 학교에서도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애들 냅두면 네, 덜컥 임신되고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네. 여자가 힘듭니다. 더 훨씬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 어린 나이에 뭐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그런 심지 굳은 애들이 남자 놈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여자는 이제 할 수 없이 자기가 낳아야 되니까 낳게 되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시설에 보내든지 뭐 아니면 좀 더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해부학자들은 남자의 정소의 크기가 중간인 이유는 설명할 수 있지만 페니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 고유의 특징의 일부다. 만약 여성이 배란기에 외음부가 빨개지고 오직 그때만이 섹스가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섹스 시기에 외음부가 빨개진 여성이 공공연하게 지나가는 아무 남성과도 섹스하려 든다면 부부가 서로 원만하게 협력해서 아이를 기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만이 가진 특이한 사회와 자녀 양육은 제1부에서 설명했듯이 골격상의 변화에만 따른 것이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 상의 현저한 특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골격상의 변화와는 달리 라이프 사이클에 일어난 변화의 시기를 진화의 역사를 통해 되짚어보기란 불가능하다. 화석에는 그 변화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는 고고학 교과서에서나마 간단하게 지급될 수밖에 없다. 네안데르탈인의 언어 능력을 추정하는 열쇠가 되는 설골이 최근에 발견되었지만 그들의 페니스를 추정할 만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호모 엘렉투스가 뇌가
커짐에 따라 비밀스럽게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다. 화성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형에서 갈라져 나온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된 당사자인지 검증할 길이 없다. 다만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현생 유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영장류들에 비해 특이한 것으로 보아 훨씬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결론을 얻는데 만족해야 한다. 19세기 중반의 다윈은 동물의 해부학적 특징은 자연도태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고 밝혔다. 금세기의 생화학자들은 자연도태에 의해 동물의 생화학적 조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연구했다. 그러나 동물의 행동, 특히 번식이나 성적 습성 또한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들은 유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동종에 속하는 개체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쌍둥이를 낳기 쉬운 여성이 있는가 하면 장수하는 혈통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이치다. 라이프 사이클의 여러 요소는 이성에 대한 구애, 임신율, 자녀의 양육 방법, 성인이 된 후의 생존 확률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음 세대에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자연도태에 의해 동물의 신체 구조가 그 생태학적 위치에 적응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이프 사이클도 자연도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가장 많은 자식을 남기는 개체가 뼈나 생화학적 조성뿐만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을 결정하는 그 유전자를 더욱 많이 퍼뜨리는 것이다. 그렇겠죠. 이 이론에서 곤란한 점은 폐경이나 나이를 먹는 등의 몇몇 특징은 언뜻 후손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연 도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명하는 데는 교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완전하다거나 어디로 보나 훌륭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모든 것에는 대가와 이득이 있다. 시간이나 공간이나 에너지를 이용하여 뭔가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이다. 폐경이 없는 여성은 폐경이 있는 여성보다 많은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폐경이 없는 경우의 드러나지 않는 손실을 감안한다면 진화 과정에서 폐경기가 왜 없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왜 나이를 먹고 죽어가는가 하는 슬픈 의문에 대해서도 가로 열고 상당히 좁은 진화적 의미에 있어서도 가로 닫고 배우자에게 충실한 쪽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 쪽이 좋은가 하는 것에 관해서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의 여러 특징에는 어느 정도의 유전적 기초가 있다. 제1장에서 일반적인 유전자의 기능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들이 여기서도 적용된다. 우리의 신장이나 그 외의 눈에 보이는 특징이 하나의 유전자에만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듯이 폐경기나 일부 일처제를 결정하는 유전자도 단 하나뿐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선택 교배 실험을 통해 생쥐와 양의 정소의 크기를 조절하는 유전자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알 수 있었으나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적인 기초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자녀 양육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하는가, 혼외 정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적 영향이 상당히 크게 관여하는 만큼 이런 문제에 개인차가 생기는 원인이 유전적인 것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든 인간 집단과 침팬지 집단들의 라이프 사이클 사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차이들은 아마도 인간과 다른 두 종의 침팬지 사이의 유전적 차이 때문일 것이다. 문화적인 간섭에 관계없이 남성은 침팬지와 비슷한 크기의 정소를 가지고 있고
인간인 이상 폐경이 존재하지 않는 여성은 없다. 사람과 침팬지를 구별해주는, 그리고 어떤 기능이든 가지고 있는 우리의 2.6%의 유전자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 특유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먼저 특징적인 사회 구조, 성에 관한 신체 구조, 생리, 행동 등부터 거론해야 한다.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우리를 동물 중에서 기묘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일부 일처제 사회, 생식기 구조,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면 언제라도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성생활의 특징은 생식기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신체의 크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고릴라나 오랑우탄에 비하면 상대적인 차가 훨씬 작다. 몇몇 알려진 특징들에는 의미를 잘 모르는 특징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것이다.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인간 사회가 일부 일처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목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혼의 정사를 갖는가는 물론 각 개인의 성장 환경이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모든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인간 사회에는 혼인 제도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의 정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긴팔 원숭이들은 결혼 가로 열고 암컷과 수컷의 영속적 관계를 맺고 새끼를 돌봄 가로 닫고 결혼은 있지만 혼의 정사가 없다는 사실. 또 침팬지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혼의 정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해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독특한 라이프 사이클에 관해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혼의 제도와 혼의 정사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혼인 제도와 혼의 정사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지만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것의 신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동물의 예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혼의 정사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기러기나 오리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남성과 여성은 혼의 정사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러기나 오리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읽어보면 나오겠네요. 다음에는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결혼 상대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어떻게 섹스 상대를 고르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개코 원숭이 가로 열고 보통 집단을 이루어 생활함. 개코 원숭이 우리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개코 원숭이는 모든 수컷이 발전기에 있는 암컷 모두와 교미하려고 한다. 침팬지는 대개 상대를 고르는 경향이 약간 있지만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난혼적이며 개코 원숭이에 가깝다. 사람의 경우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성생활을 함께 할 뿐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도 공유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 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 양육에는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개코 원숭이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공동 투자자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섹스 상대 선택의 과정은 영장류를 넘어 쥐나 새에서도 비슷한 예들을 볼 수 있다. 인간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인종의 변이에 관한 복잡한 의문과도 관련이 있다. 지구상의 여러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고릴라나 오랑우탄 그리고 그 밖에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해 사는 대부분의 동물들처럼 외견상 큰 차이가 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의 쪽제비가 눈에 띄지 않도록 털을 하얀색으로 바꾸어 좀 더 오래 살게 되었듯이 인간의 외견상의 지리적 변이 가운데 몇 가지는 그 지역의 기후에 순응하려는 자연도태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눈으로 보이는 지리적 변이의 대부분은 배우자 선택의 결과 성도태에 의해 생겼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한 논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에는 왜 종말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에서 아주 익숙한 현상이므로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는 당연히 나이를 먹고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다. 동물의 개체는 모두 그러한 운명이지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나이를 먹는가는 종마다 차이가 있다. 동물 중에서 사람은 상대적으로 오래 사는 편인데 네안데르탈인에서 크로마뇽인으로 바뀌면서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학습하고 획득한 여러 가지 기술을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우리의 신체는 우수한 자기 회복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왜 나이를 먹는 것이 불가피할까? 여기서는 이 책에서 다루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진화적 교환의 개념이 중요하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기려면 오래 사는 데 필요한 자기 회복 기능에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교환의 개념은 폐경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더욱 많은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한 자연적인 프로그램인 것이다. 예, 여기까지가 2부의 서문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견이 있나? 있나? 옳지. 옳지. 아, 3면 태우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책을 조금만 더 읽고 밥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제 3장 인간의 성행동의 진화. 이게 근데 지금 책이 오래된 좀 책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잘 판단은 안 되는데, 이게 뭐 저기 개정판도 있습니다. 2000년대 아마 2010년대인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번역에서 조사의 중복이 많고 문장이 가끔 매끄럽지 않은 문장들이 있네요. 뭐 그거를 일일이 고치면서 읽을 수는 없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장 인간의 성행동의 진화. 인간의 성행위 패턴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 매우 기묘하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성적 활동기가 제한되어 있다. 즉 암컷이 배란기를 맞아 수정이 가능한 때 외에는 성적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지금 뭐 인간의 성행동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제럿 다이아몬드 박사 섹스의 진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전에 읽었습니다. 작년에 읽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 내용들이 약간 좀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복습하는 기분도 듭니다. 성의 수수께끼를 탐구하다. 섹스에 관한 책이 매주 줄지어 출판되고 있다. 우리는 섹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욕망보다는 그것을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크다. 요즘에 제가 이 욕망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잘 생각 안 납니다. 따라서 사람의 성행동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과학적으로도 해명되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럼 다음의 5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답해보라. 당신이 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질문이다. 1. 다양한 종류의 유인원과 사람 중에서 가장 거대한 페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 가장 큽니다. 페니스는. 이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긴 페니스가 난자 정자의 착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페니스가 길수록 클수록 자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질을 통해서 그래서 발전이 돼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 왜 남성은 여성보다 몸집이 큰 것일까? 이 이유는 양육 때문입니다. 양육. 사냥을 하고 적과 싸우고 해야 하기 때문에 등치가 커져야죠. 남성의 임무죠. 3. 남성은 어떻게 침팬지보다 훨씬 작은 정수를 지니면서도 사용에 있어 충분한 것일까? 이거는 왜냐면 침팬지는 섹스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대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안에. 근데 인간 남성은 섹스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일률적으로, 거의 일률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거대한 고안이 필요한 게 아니죠. 4.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동물은 모두 다른 개체 앞에서도 교미를 하는데 사람은 왜 남 앞에서는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일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일처를 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임기라는 걸 숨겨야, 남들에게 숨겨야, 그리고 섹스를 했다는 걸 숨겨야, 가임기인지 뭔지 아무튼 섹스를 했다는 걸 숨겨야 그 다른 침입자들을, 그러니까 다른 남성들, 경쟁자들에게 저기 교란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여기 내용 읽어보면 나오겠죠. 5. 임신 가능한 시기를 단번에 파악하고 그 시기에만 성관계를 갖는 모든 포유류의 암컷하고 인간의 여성은 다른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거는 이것도 일부 일처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일부 일처제에서 그 임신 가능한 시기를 숨기는 이유는 암컷이 여자가 수컷에게 자기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임신 가능한 시기를 숨겨야 계속 자기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양육이나 뭐 아무튼 돌봄 이런 걸 해줄 수 있잖아요. 수컷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답을 맞춰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에 고릴라라고 답했다면 틀렸다. 정답은 사람이다. 맞았네요. 그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차원 높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논문을 출판해도 좋을 것이다. 대립하는 가설이 많아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5가지 질문은 성의 해부학과 생리학에 관한 명백한 사실조차도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섹스에 관해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고 아직까지도 객관적으로 다루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이라면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이나 이 닦는 습관 등을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성관계는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관계를 실험하기는 좀 쉽진 않죠. 뭐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생식기관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생식기관들은 그 사람의 사회 습관이나 라이프 사이클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졌고, 사회 간섭이나 라이프 사이클은 음식물 획득 방법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예로 들자면 인간의 생식기관은 도구의 사용, 커다란 뇌, 자녀 양육 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진화해왔던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단지 대형 포유류의 한 종에 불과했던 우리가 독특한 존재인 인간으로 진화한 데는 골반이나 두개골의 형태뿐만 아니라 성행동의 변화에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자, 가족의 기원. 생물학자들은 동물의 식생활을 알면 그 동물의
짝짓기나 생식기의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성행동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려면 먼저 음식물과 사회의 진화 과정을 이해해 두어야 한다. 인간은 채식성이었던 유인원 선조로부터 갈라져 진화된 후 지난 수백만 년을 지내 오는 동안 점차 육식과 채식을 함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이와 손톱은 여전히 유인원과 똑같은 모양으로 호랑이같이 날카롭지는 않다. 인간이 사냥에 뛰어난 것은 이와 손톱이 아니라 커다란 뇌 덕분이다. 신체 구조는 사냥에 불리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도구를 사용하고 협동 작업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수렵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사냥한 짐승은 서로 일정하게 나누어 가졌다. 마찬가지로 식물의 뿌리나 과실을 수집하는 데도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도 역시 커다란 뇌가 필요했다. 그 결과 인간의 아이가 한 사람의 유능한 사냥 채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정보를 얻고 경험을 쌓아야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농부가 되기 위해 몇 년 동안 여러 가지를 습득해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아이는 젖을 뗀 후에도 몇 년 동안은 스스로 식량을 구하지 못하므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 우리는 그러한 습성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유인원의 새끼들이 젖을 떼자마자 혼자 먹이를 구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어린아이가 음식물을 스스로 얻는 데 있어 완전히 무력한 이유는 실제로 육체적인 면과 지적인 면 모두에 근거가 있다. 우선 음식물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제작하는 데는 손재주가 필요한데, 그것을 익히는데도 몇 년이 걸린다. 4세의 우리 집 아이가 아직 혼자서 신발끈을 매지 못하는 것처럼 4세의 수렵 채집민의 자녀도 혼자서 돌도끼를 갈거나 나무를 잘라 카누를 만들지 못한다. 다음으로 식량을 구할 때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많이 두뇌에 의존한다. 그것은 인간이 매우 다양한 것을 먹고 음식물을 구하기 위해 상당히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기니에 있을 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생활 주변에 있는 대략 1,000여 종에 달하는 동물과 식물에 대해 각각 이름을 붙여두고 있었다. 게다가 그 동식물의 분포 상황과 생활사, 분별법, 먹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 밖에 유용한 쓰임새가 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잡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다. 그런 정보를 확실하게 익히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 인간의 아이는 젖을 뗀 후에도 한동안은 그러한 육체적,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다. 그들은 어른에게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고 10년 또는 20년 동안의 학습 시기 동안 어른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지닌 위대한 능력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런 점은 동물들에게도 나타난다. 사자나 다른 동물도 새끼들은 부모로부터 사냥을 배운다. 침팬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물을 구해 다양한 것을 먹으며 어린 침팬지에게 그 방법을 가르친다. 침팬지는 도구도 만들 줄 안다. 가로 열고 피그미 침팬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보노보는 그렇지 않. 보노보 맞나? 아무튼 보노보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보노보는 침팬지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데 보노보는 그렇지 않군요.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정도의 문제지 절대적인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혀야 하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의 짐은 사자나 침팬지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모의 의무는 매우 무거워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모치는 물론이고 부친의 보살핌도 중요하게 되었다.
오랑우탄의 수컷은 처음에 정자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고릴라, 침팬지, 긴팔 원숭이의 수컷은 그보다는 좀 더 새끼를 보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수렵 채집민의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가르친다. 인간이 식량을 얻기까지는 사회 조직을 필요로 한다. 그 사회 안에서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임신시킨 뒤에도 태어난 아기를 돌보기 위해 그 여자와 장기간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부친은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할 수 없게 된다. 인간에게는 오랑우탄처럼 교미 후 수컷이 사라져버리는 사회 구조는 성립되지 않는다. 근데 가끔 이런 놈들이 있죠. 남자들이. 예, 아주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죠. 그러면 사회에서 거의 매장 수준의 그런 것이 알려지면 매장 수준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덜 된 거죠. 다시 침팬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또 침팬지처럼 발전기에 있는 암컷 한 마리가 수컷 여러 마리와 교미하는 방식도 인간에게는 잘 되지 않는다. 잘 되지 않죠. 예. 뭐 그냥 우리 그 야동에나 나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한 방식 때문에 상당히 동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한 방식 때문에 수컷 침팬지는 어떤 것이 자기 새끼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그렇겠죠? 침팬지 수컷에게는 그것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 그들은 새끼들에게 거의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부친은 자기의 자식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아이의 모친과만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다면 부친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른 남자의 유전자를 전하는 데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그러나 이런 일이 인간 사회에서는 왕왕 있죠.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번의 에피소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 친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친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아들은 여전히 모르고 아버지와 아주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양육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만약 사람이 긴팔 원숭이처럼 넓은 지역에 한 쌍씩 분산되어 살고 암컷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수컷과 만날 기회가 좀처럼 없다면 어린 원숭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긴팔 원숭이는 넓은 지역에 한 쌍씩 분산되어 사는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예. 그러나 누구의 자신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집합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데는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인간의 수렵 채집 활동의 대부분은 남성끼리 여성끼리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야생에서 나는 식량의 대부분은 넓게 분포해 있지만 있는 곳에만 몰려 있기 때문에 한번 발견하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살면 맹수나 침략자, 특히 다른 인간 집단으로부터 일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해 유인원과는 다른 식생활 습성에 따라 진화해 온 인간의 사회 체제는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유인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고 일반적인 포유류의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독특한 경우다. 다 자란 오랑우탄은 혼자서 살고 긴팔 원숭이는 암컷과 수컷이 일부 일처의 형태로 짝을 짓고 산다. 고릴라는 대부분 힘이 센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침팬지는 수컷 한 마리에만 속하지 않는 암컷들로 이루어진 수컷 집단과 자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피그미 침팬지는 두 성 모두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난잡한 성관계를 갖는다. 유명하죠. 피그미 침팬지의 그 난잡한 성관계는. 피그미 침팬지라고 하지 말고 계속 그냥 보노보라고 하겠습니다. 보노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음식 습관이 그렇듯이 사자나 늑대 집단처럼 많은 남성이 여성과 함께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자나 늑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남자와 여자가 한 쌍씩 짝을 이루며 살고 있는 점이다. 무리 속에 있는 사자의 수컷은 인간과는 달리 어떤 암컷과도 교미가 가능하며 따라서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렇듯 독특한 인간 사회와 가장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사는 것은 역시 암컷과 수컷이 짝을 이루고 사는 갈매기나 펭귄과 같은 해조들의 집단이다. 네. 현대의 법치국가에서 인간 사회의 혼인 형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일부 일처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대의 수렵 체진민 집단은 대부분 조금은 일부 다처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지난 몇백만 년 동안 인간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의 모델로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혼외의 성관계는 생략한다. 이것을 포함시키면 인간은 실질적으로 일부 다처가 된다. 과학적으로 이 일부 다처의 양상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다. 조금은 일부 다처제라는 말은 수렵 체진민의 남성 대부분은 한 아내 밖에는 먹여 살릴 수 없지만 소수의 능력 있는 남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다는 의미다. 약간 이슬람 쪽이네요. 이슬람이 이렇잖아요. 코쟁이 바다 표범은 힘센 수컷 한 마리가 수십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사는데 이러한 규모의 일부 다처제는 수렵 체진민에게는 불가능하다. 코쟁이 바다 표범과는 달리 그들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수십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산 것으로 유명한 군주들이 있는데 그것은 농경사회로 접어들고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왕실의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거나 아니면 월급으로 사는데 소득이 빤한데 어떻게 그 빤한 소득에서 여러 남자의 경우 여러 여자를 거느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잠깐의 외도 정도겠죠. 기껏해야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현대에는 돈 많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일부 다처 같은 형태가 요즘에는 신종으로 있는 것도 같아요. 스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다 경제랑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경제 공부를 좀 하는데 하기 시작했는데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꼭 그래서 EF 다처를 하기 위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예. 아닙니다. 예. 그냥 알고 싶어서 안다는 겁니다. 예. 자, 성별에 따른 몸의 크기와 사회 구조. 그러면 이러한 사회 구조가 남녀의 신체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여기 그러면 조금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를 다 읽게 되면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밥을 먼저 먹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끊고요. 네. 자, 밥 먹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